법대로 합시다. 네, 알아두면 쓸데많은 법률 이야기가 가득한 법들 합시다 더로 이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 시원한 해결책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가게에서 불이 났다고는 하지만 내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7천만 원을 달라고. 1,000만 원 들여서 상가 원상 복구 해놨는데 임대차 보증금 왜 안 줍니까? 예? 두 사람 다 내 건물을 빌렸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지 말이야. 말들이 많네. 이렇게 환자가 없어서야 병원 월세도 감당 못 하겠는데, 그래, 그냥 이 병원 접고 신 병원장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예, 여기 로이어 병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병원 임대차 계약 5개월 후에 끝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환자들도 구해서 계약 연장 안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주위 분들 중에 거기서 병원 계속 하시겠다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원상복구 해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병원 시설들 다 철거하고 바닥이랑 천장 샤시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요. 철거 비용하고 공사까지 하려면은 대략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겠는데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철거 비용이 비싸서 폐업을 못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상가 원상복구 다 해놨는데 보증금 5천만 원 왜 이거만 해주십니까? 원래대로 다 해놓기는요. 전기공사 덜 해놓고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공사 비용이 150만 원이나 더 나온다는데 추가 공사 끝날 때까지 보증금 못 돌려드리고요. 공사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월세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겁니다. 뭐라고요? 제대로 복구를 해놓고 나가야지 말이야.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우리 K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요? 아이고야. 또 다른 일이 발생했네요. 아이고. 요즘엔 일입니까 이거? 왜 불이 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장 보러 갔다 오는 사이에. 아, 양파가 다 됐네. 아, 오늘 장사할 걸 있는 줄 알고 주문을 따로 안 했는데. 아, 시간도 없고 요 앞에 가게에서 사와야겠다. 아이고, 여기가 어디서 하는 냄새가. 콘센트에서 불이 났나요? 아니, 다친 사람은 없다. 다행인데. 아니, 다 붙다 이거 없잖아 이거. 아유. 그 사장님 식당에서 불이 나서 위층까지 다 타버렸어요. 지금 피해 금액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식당층에 5천만 원, 그 위층이 2천만 원, 합이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그러니까 손해배상해 주세요. 우리 가게에서 불이 났다고는 하지마. 내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7천만 원을 달라니요. 지금 사장님 잘못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지금 사장님 식당에서 불이 났으니까 책임지세요. 1,000만 원 들여서 상가 원상 복구 해놨는데 임대차 보증금 왜 안 줍니까? 예? 저도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진짜 억울하고 너무하네요. 두 사람 다 내 건물을 빌려 썼으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지 말이야. 말들이 많네. 자, 권물주 씨가 소유하고 있는 두 채의 상가 건물에서 각각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모두가 억울한 상황인데 사건 정리부터 먼저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물주 씨는 상가 건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권물주 씨의 N 상가에는 박 원장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병원이 잘 되지 않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고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원상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 건물에서 나와 권물주 씨에게 인도했는데요. 이후 박 원장은 권물주 씨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권물주 씨는 전기공사가 미진하다며 전기공사가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월세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 원장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건물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건물이 많으니까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이갑순 씨가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권물주 씨의 K상가 건물입니다. 이갑순 씨는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갑순 씨의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내부는 전소됐고 그 위층까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권물주 씨는 화재로 인해서 식당 층에는 5천만 원, 그 위층에는 2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갑순 씨에게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갑순 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손해배상을 하기에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권물주 씨, 이갑순 씨, 그리고 박 원장 세 사람의 입장이 각각 좀 다른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 상가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부터 짚어볼 텐데요. 자, 이창원 변호사님, 지금 임대차 계약 중에 이갑순 씨의 식당에서 불이 난 상태네요. 이갑순 씨의 상황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갑순 씨처럼 불이 나서 임차 목적물이 소멸되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인 이갑순 씨가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겠네요.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임차인인 이갑순 씨에게 화재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과실이 없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화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드라마 사례의 경우로 봤을 때 불이 난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미리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과 관련해서 주방에 전기 레인지가 설치된 부분에 배선된 전기 믹서의 전원선에서 정기적인 아크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불이 난 이유가 이게 딱 이갑순 씨의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화재의 경우 오히려 화재의 발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이 난 게 내 과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화재가 발생한 책임 소재에 대한 입증을 임차인이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야, 그렇다면 이게 드라마 사례에서 이갑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입증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국과수의 조사 결과 전기 믹서의 전원선 부분에서 발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화재의 원인이 이갑순 씨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시에 따를 때 이갑순 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대차 목적물 층에 발생한 5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요. 자 그리고 식당에 집 불이 났는데 식당뿐만이 아니라 그 위층에도 지금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네. 그 위층의 피해액이 지금 2천만 원 상당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이갑순 씨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 목적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임차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반면 네. 임차 목적물 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임차 목적물 외에 발생한 손해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임차 목적물 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화재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것을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화재가 발생해서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임대인이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국과수 조사 결과만으로는 화재가 이갑순 씨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식당 위층에 발생한 손해까지 이갑순 씨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요. 화재로 인해서 이갑순 씨 식당에 발생한 문제는 이갑순 씨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식당 위층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갑순 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건물주 씨 또 다른 임차인인 또 박 원장과 문제도 생겼습니다. 박 원장은 건물주 씨의 N상가 4층을 임대해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상가를 원상 복구하고 떠났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수리 변경한 부분을 철거해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박 원장 같은 경우 돈을 들여서 원상 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원상 복구에도 어떤 기준이나 범위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그리고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에서 건물주 씨는요, 원상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될까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 통상적으로 이 양자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요. 즉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이상 타방이 이를 이유로 자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전기공사가 조금 미진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건물주 씨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사례와 같이 사소한 부분이 원상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건물주 씨는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전기공사에 소요되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4,850만 원을 박 원장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권물주 씨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가 끝날 때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괜찮습니까 네. 이게? 네, 그건 역시 부당합니다. 건물주 씨가 주장하는 전기공사가 설령 원상 회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박 원장이 실제로 전기공사를 완료한 날이 아니라 건물주 씨 스스로 전기공사를 하여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의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면 일주일 정도의 월 차임만 공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주 씨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했네요. 네. 나빠요. 자, 건물주 씨 이갑순 씨 또 박 원장 사례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세 분 모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처럼 분쟁이 발생해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법은 이처럼 피치 못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공평하고 타당한가라는 측면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또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모쪼록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내가 오늘 꼭 골 넣고 만다. 내 맘 믿어라. 오, 스트라이커. 잘해보자. 그래. 파이팅. 의욕이 너무 충만한데요. 아내들의 적, 조기 축구회 아닙니까? 오늘따라 영 힘을 못 쓰노.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더만 왜 실력 발휘를 못하노? 아니 오늘따라 오른발에 힘이 안 들어간다. 발이 안 될 때는 머리를 써야지. 헤딩 알지? 오. 그럼 후반전에는 요 헤딩으로 승방 볼까? 그래, 내가 잘 올려줄게. 오케이. 들어간대요. 고급차를 바로 불러야 되는데. 저기 몸은 좀 어떠신지? 오셨어요. 보시다시피 몸을 못 움직이네요. 외상성 경막 하출혈에 뇌 손상이 크게 왔답니다. 오른쪽 목도 마비가 돼서 잘 걷지도 못하고 제일 심각한 건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인지장애까지 왔다고. 제가 어떡합니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알죠. 근데 애들 아빠가 너무 크게 다치다 보니까 치료비도 사실 만만치 않고요. 치료비를 제가 해결해 드려야 하는데 사실 재산도 없는 일용직이라 대신 제가 들어놓은 보험사에서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접수해 놨거든요. 그래요? 여보세요? 로이어 보험사죠? 제 남편 오필승 씨 사고 접수됐다던데 왜 배상 연락이 없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손정진 씨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배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리로 머리를 찼다고요.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인데 왜 과실이 없습니까? 축구 경기할 때도 그 정도 위험성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니, 축구할 때도 그건 심한 반칙이잖아요. 반칙이 왜 있겠어요? 위험하니까 있는 거죠. 이거 누가 봐도 배상 받아야 하는 사고입니다. 저희는 못 해드립니다. 남편이 축구를 하다가 장애인이 됐는데 보상을 못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전 소송하겠습니다. 네, 축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까지 입게 된 오필승 씨,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안타까운데 네. 빨리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오필승 씨는 취미로 하는 동호회 축구 경기 중 헤딩을 시도하다가 상대팀 수비수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여 경기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20분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다가 병원에 후송됐는데요. 병원에서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뇌 손상으로 인한 각종 후유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이에 수비수였던 손정진 씨는 도의를 다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해둔 종합보험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이용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고 보험사에 이 일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오필승 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면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오필승 씨 측에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오필승 씨,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렇습니다. 좀 보험으로라도 보상을 받으면 좋을 텐데 보험사와의 주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이 오필승 씨 측에서는 오필승 씨가 먼저 공을 머리로 터치한 상황에서 수비수인 손정진 씨가 과도하게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다리를 뻗어서 머리를 가격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행동은 축구 경기 규칙상으로도 아주 중한 반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취미로 하시는 거면 살살 좀 하시지. 그러니까요. 의혹이 앞섰어. 자, 그럼 지금 보험사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보험사 측에서는 수비수인 손정진 씨 행위가 축구 경기에서 수비수로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범위 내의 플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축구 경기라는 것 자체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애매하네요. 동일한 사건을 놓고 완전히 다른 해석인데, 그렇다면 이 수비를 한 행동, 이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관점에서는 가해자가 운동 경기 중에 요구되는 안전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요. 이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수비를 한 거긴 하지만 이게 프로 선수도 아니고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도 축구에 빠져가지고 동네 모든 분들이 아줌마들이 나가가지고 동네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요? 그런 또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골을 막으려면 저 정도 수비는 해줘야 되거든요. 저건 인정돼야 됩니다. 애매한데요? 예, 이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법적인 관점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긴 합니다. 이 운동 경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신의칙상의 주의 의무인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네, 그럼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비수였던 손정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의무를 다소 저버리고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손정진 씨하고 이 오필승 씨는 프로 축구 선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동네 축구 선수죠. 예, 이 동호인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취미로 운동을 같이 하는 사이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운동 과정에서 뜻밖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좀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위험을 회피하는 능력이나 육체적인 강인함 등이 전문적인 프로 선수들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비수 손정진 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 경기의 경우에는 해당 경기 자체의 위험성이나 당의 경기의 진행 상황, 그리고 관련자들의 경기 규칙의 준수 여부, 그리고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의 정도, 그리고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게 반칙이 아니고 누가 봐도 정상적인 플레이 중에 부상이 발생했다면 가해자의 과실이라든지 행위 위법성이 좀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판단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함께 경기를 뛴 선수들의 진술밖에는 증거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나 선수나 관중의 증언 등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건을 좀 알아보니까 다행히 이 경기는 당시에 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고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럼 이게 VAR. 이야, 이게 무슨 프로축구 월드컵 경기 같은데 그게 좀 남아 있었나 보네요. 맞아, 요즘 또 동호회 경기 중계를 하기도 하고 개인 SNS 채널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은 가해자인 손정진 씨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공에만 시선이 향해 있었는데요. 축구 경기의 특성상 공을 쫓아서
다른 공격수들이 당연히 뛰어들어올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점에 대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과실 인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자, 그럼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와는 법적 규율에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에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가해자의 과실 인정은 될 수 있지만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한 모든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부상을 입힌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단이 다소 완화되어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손정진 씨의 과실은 인정이 되지만 손해배상을 따질 때 그 책임 비율이 100%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축구 경기 같은 위험한 운동 경기의 경우에는 피해자도 그러한 위험을 다 감수하고서 경기에 임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인 오필승 씨의 플레이도 다소 위험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보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을 하되 과실 비율의 범위를 20%로 한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오필승 씨 같은 경우에는 인지 장애가 올 정도로 후유 장애가 굉장히 좀 심각한데 20%면 너무 적은 비율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유사한 판례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16세로 다소 어린 나이였고요. 피해자의 플레이도 좀 위험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하고 오필승 씨 경우에처럼 사고 직후에 즉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20분 정도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치료를 받았다면 후유증이 심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치료가 지연된 점 자체를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요. 최종적으로 그 손해 금액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한 치료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심각한 후유 장애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비, 그리고 장례 치료비, 그리고 후유 장애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 그리고 향후 간병비, 보조 장비 구입비, 위자료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판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월 소득이 약 700만 원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고 피해자의 연령도 40대 중반으로 좀 상당히 젊은 편이었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산정된 손해액이 10억 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10억 원 중에서 아까 과실 비율이 20% 정도만 인정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2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보험사에서는 그 총 손해 2억 원 가운데 예. 약관에서 보장하는 1억 원을 물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보험사가 배상하는 1억 원 외에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나머지 1억 정도의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셔서 받으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야,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치료비도 많이 들고요. 한 네. 가장이 앞으로 일하는데 굉장히 좀 장애가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금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배상도 그렇지만 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또 위자료 이런 부분은 좀 보상받을 수 없겠습니까? 예, 뭐 가벼운 사고라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이 좀 힘들지만 예. 네. 이런 큰 사고의 경우라면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필승 씨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피해자 배우자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에게는 2,500만 원, 그리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는 약 1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 하시려고요? 아니,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 이 지금 손정진 씨가 오필승 씨에게 상해를 가한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약간 그 범죄 행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실치상이나 상해죄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이게 고의로 가격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상해죄 성립은 힘들 것 같고요. 과실치상죄는 인정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 규정이나 형법 제20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이 사건의 경우라면 과실치상죄의 적용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뿐만이 아니라요.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보험사로부터 완전히 받지 못한 또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대한 청구 소송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형사상 과실치상죄 고소까지 이걸 한꺼번에 해야 되겠네요. 예, 한꺼번에 하는 편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 방법이 될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 가해자의 좀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여서 그렇죠.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기더라도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운동을 취미로 하실 때는 승부보다는 좀 안전을 배려하는 경기. 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승 못하면 어떻습니까? 저 매일 집니다. 그러니까 지면 어떻습니까? 건강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오필승 씨를 위한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이 오필승 씨 사건의 경우처럼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선수들 간의 경기가 아니라 동호인 등이 취미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더욱 세심한 주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례에서도 직업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의 체육 활동에 있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 배려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판시를 하였고, 가해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경기 규칙에 중대한 위반이 있느냐를 판단 근거로 삼았던 만큼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경기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라더니 사기를 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아이고 형님 좋았습니다. 어제 왔나? 예. 요즘에 뭐 사무실 기기 별 문제 없죠? 그럼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요즘 컴퓨터 속도가 영 느려서 작업하기가 힘들어하네. 이참에 카메라랑 컴퓨터, 프린터 전부 교체하려고 하는데. 뭐 형님네 장비들 뭐 싹 다 바꿀 때 됐죠? 제가 뭐 싸게 해드릴게요. 오, 그럼 오 과장이 견적 한번 제대로 뽑아봐라. 아, 형님. 제가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알고 있는데. 그게 뭔데? 이 공장에서 바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원래라면 한 3,500 정도 견적이 나오는데 공장이랑 직거래해가지고 내 형님한테만 특별히 3천만 원 해드릴게요. 그게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공장에 제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 과장 네 영업 실적은 어쩌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세금 계산서는 회사 이름으로 발급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 아 근데 이 계산서 금액은 차이가 좀 나니까 대신에 그 제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래, 알겠다. 형님 시원하게 한 잔 드십시오. 나 좀 큰 거 사오지. 니 작은 거는 키가 큰 사람이 막 이래갖고. 작은 거 사오면 믿음이 안 가는 뭔가 꺼림칙합니다. 아휴,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빚도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돈 들어오면 이 빚부터 갚아야겠다. 큰일 소리 나네. 아, 이상해요. 여보세요? 아 갚습니다. 이번에 3천만 원 한 방에 변제할 테니까 전화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아휴. 이게 왜라노? 야야. 아 이거 또 죽었네. 아이씨. 컴퓨터 빨리 갈아치우든가 해야지. 그나저나 오 과장 컴퓨터 언제 교체해주노? 오 과장
그 컴퓨터 언제 갖다 주노? 내일 들어갈 겁니다. 그 상품권 작업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형님, 그 오늘 입금해 주실 거죠? 근데 회사 계좌로 입금해주면 안 되나? 그러면 그 계산서 금액이 달라가지고 문제가 된다니까요. 제가 형님 그 싸게 해드리려고 특별히 그 편히 봐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법인 계좌로 입금해가지고 발급할 테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 그럼 오 과장만 믿을게. 예, 알겠습니다. 계산서 금액이 다른 것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당연하죠. 네. 다른 데는 결제금이 다 맞는데 로여 상사만 입금이 안 됐네. 담당자가 오형재 씨? 오형재 씨 좀 올라오라고 해요. 오 과장님, 직접 영업하신 로여 상사에서 물품 대금 3,500만 원이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언제까지 입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게 사실은 제가 빚이 있어가지고 그걸 갚는 데 썼습니다. 뭐라고요? 돈을 받기는 받았습니까? 전부 다는 아닌데 3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손이고 뭐고 이건 공금횡령이죠. 당장 회사에서 나가세요. 팀장님. 우 과장님 스스로 안 떠나시면 회사에 보고해서 해고 처분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신지. 나라전자 경영팀장입니다. 물품 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서 찾아왔습니다. 물품 대금이요? 그거 오 과장한테 다 줬는데? 저희 나라전자는 법인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법인 계좌를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오 과장이 자기 통장으로 주면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오형재 씨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건 두 분 사이 문제고요. 물품 대금은 저희 법인 계좌에 정식으로 지급을 하셔야죠. 아니, 오영재 씨가 거기 나라전자 직원 아닙니까? 그분 퇴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음 주까지 물품 대금 지급 안 하시면 저희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요? 나는 이미 오 과장한테 다 줬다니까요. 답답 미치겠네. 그럼 물품 대금 지급 의사가 없으신 걸로 알고 저희는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어째야 되노? 네, 물품 대금으로 큰 돈이 나가는데 또 돈을 내라니요. 송진우 씨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자회사의 영업 직원만 믿고 거래를 했는데 뒤통수를 아주 좀 세게 맞았습니다.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송진우 씨는 사무실 기기를 바꾸려던 중 나라전자 직원인 오형재 씨와 거래를 합니다. 오형재 씨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개인 계좌로 3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세금 계산서는 회사 이름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죠. 알고 보니 오형재 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썼고 이 사실이 들통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송진우 씨, 나라전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이후에 물품 대금 청구를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송진우 씨는 이미 나라전자 직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나라전자에서는 송진우 씨에게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송진우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형재 씨가 나라전자의 직원이니까 나라전자를 대신해서 물품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송진우 씨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형재 씨가 나라전자의 영업사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물품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반드시 수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영업사원에게 대금을 주고 또 처리하지 않습니까? 수액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오형재 씨가 나라전자를 대리해서 물품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려면 나라전자가 명확하게 거래처에 수령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렸거나 평소에 물품 대금을 오형재 씨가 수령하는 거래가 반복되었거나 하는 그런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네. 회사 계좌로 물품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방법이며 영업사원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전자에서는 오형재 씨에게 물품 판매 업무를 맡겼지 않습니까? 네. 요 자체만으로 봤을 때 송진우 씨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송진우 씨 입장에서 기망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송진우 씨 입장에서는 나라전자의 직원인 오형재 씨가 자신을 기망해서 3천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망의 원인을 나라전자에게 돌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나라전자가 오형재 씨를 직원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하지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형재 씨의 사용자인 나라전자가 이 사용자의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나라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므로 손해배상 채무와 자신의 물품 대금 채무를 대등하게 보고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유사 사건의 판례를 보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게 자꾸만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좀 되게끔 좀 해주셔야죠. 네, 저도 자꾸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안타까운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외관상 사무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송진우 씨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오형재 씨가 돈을 받을 권한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 때문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례를 보셨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나라전자에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참 500만 원 아끼려고 했다가 3천만 원에 3,500만 원 더해서 지금 6,5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송진우 씨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나라전자를 상대로 해서는 승소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오형재 씨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송진우 씨가 오형재 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이거는 진행하면 송진우 씨에게 좀 유리하겠죠? 네, 사기죄 입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망 행위가 우선 있어야 하고요. 상대방이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서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망 행위와 그런 재산상 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특히 범죄를 저지를 고의,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형재 씨가 송진우 씨를 속여서 자신의 빚을 변제하려고 고의로 송진우 씨의 금전을 빼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고의성과 불법 영득 의사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송진우 씨를 기망해서 송진우 씨로부터 3천만 원의 금전을 송금받은 계좌거래 내역도 분명히 남아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오영재 씨가 이득을 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오영재 씨의 사기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형사적으로는 그럼 사기죄가 입증이 되겠지만 그럼 송진우 씨가 민사적으로 오영재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까?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송진우 씨는 오영재 씨에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영재 씨가 기망행위를 한 것은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영재 씨에게 자금 여력이 있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할 텐데요. 그렇죠. 오영재 씨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해 변제를 하면서 합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저는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오영재 씨의 그런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라전자의 물품을 송진우 씨에게 제공하고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서 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처벌이 다른 거 말고는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좀 어렵죠. 네. 두 죄 모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신분범에 해당합니다. 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야 한다는 요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영재 씨는 나라전자의 직원으로서 판매 업무는 가능한데 수납 업무를 직접 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영재 씨는 고용계약에 의해서 고용된 영업사원으로서 나라전자의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의 물품을 보관, 판매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영업사원분들 보면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 사업자의 지위로서 파트너처럼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런 횡령이 일어난다면 그때도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까? 네, 해당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복해서 계속된 사무를 말하는데요. 예. 회사에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그 추상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백화점의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판매 브랜드의 위탁 판매업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 판매 대금은 백화점이 판매 브랜드에 직접 결제를 하고 판매 브랜드가 입점업체에 다시 정산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물품 판매 대금은 그 입점업체 소유가 아니라 판매 브랜드 소유가 되게 됩니다. 만약 입점업체가 현금으로 받은 물품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판매 브랜드의 직원은 아니겠지만 이런 위탁 판매 관계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럼 일단 오영재 씨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잘못된 일을 꼭 제대로 좀 처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송진우 씨 꼭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송진우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송진우 씨 믿고 있던 오영재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나라전자에게 물품 대금까지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어서 너무 억울하시죠? 상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물건을 판 사람에게 대금을 입금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대금 입금에 권한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셨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거래할 때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영재 씨를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다면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범죄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히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일요일 오전 10시 55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카카오 채널에서도 더 로이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카카오 채널 더 로이어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